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시사타파의 땡명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캐나다에서 숨가쁜 외교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보다 사진으로 시간 순서로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쁜 사진만 좀 찾아왔어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할 때 김혜경 여사와 함께 귀여운 표지로 이렇게 가셨고, 아이고 잠시만요. 이 죄송합니다. 이 재수없는 얼굴이 갑자기 네, 이제 비행기에서 출국하고 나서 이제 그 깜짝 그 브리핑을 했죠. 17분 정도 공군 1호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과 브리핑을 하는 장면이고요. 이것도 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여기에 MBC가 다시 복귀했나요? 뭐 이런 얘기를 나누시는 거고, 저는 기내 브리핑에서 이 장면이 제일 멋있었어요. 서로 질문하려는 이 분위기. 윤석열 때랑 확연히 다르죠. 윤석열 때는 서로 질문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서로 질문하고 거기에 강희정 대변인이 얘기하고 있고, 옆에서 참모들 서 있는 이 사진이 저는 마음에 들었고, 이제 캐나다에 도착을 공군 캐나다 비행장에 도착을 하셔서 캐나다 전통 원주민 의장대에게 사열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게 캐나다 원주민 의장대에게 사열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G7에서 김혜경 여사의 한복과 캐나다 총독을 만나면서 지금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이고, 이어서 캐나다는 총리예요, 총독이에요? 캐나다는 총독이에요, 총리예요? 캐나다 총독으로 알고 있는데, 캐나다 총독 부부와 대통령 부부가 캐나다는 총리인가요? 캐나다 총리 부부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지금 나란히 있는 것입니다. 이 부인은 참가국들의 그 어떤 의장국들 참가하는 나라들의 어떤 국가의 배지를 달고 있는 거예요. 총리. 그 다음에 첫 번째 회담은 남아공의 대통령과 지금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이고, 그 두 번째는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따가 저희가 요거 좋은 사진들만 모아갖고 저희가 게시판에 한번 올려드리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뽕이 차오른다 땡명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진만 봐도 흐뭇하죠. 뉴스가 재밌다는 분들이 많은데 뉴스가 재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숨가쁜 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남아공 대통령,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는데 민주한국이 돌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라마포샤 남아프리카 대통령과 어떤 정상회담을 먼저 했는데, 남아프리카가 어떤 의미냐면요,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의 경제 대국이에요. 아프리카의 경제 대국이고, 그래서 G7에서 초청을 받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11월 달에요. G20 아시죠? G20 주최국가예요. 개최국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뭐 일정이 물론 일정이 맞았겠죠. 일정이 맞아갖고 정상회담을 했지만 11월 달에 G20 의장국가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 파트너는 남아공 대통령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에너지 협력 확대 경제 대국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한국과 남아공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남아공도 분쟁이 많고 여러 가지 내전도 있고 그랬던 나라예요.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소중한 파트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죠. 윤석열은 사실상 민주주의 파괴자라고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만 만나면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성공적 개최를 이재명 대통령이 당부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의 총리와 어떤 정상회담을 했는데 내일 내일 이시바 일본 총리와 협력, 내일 정상회담은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런 게 있어요. 제 발음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제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러지 이시바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 도란프랑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좀 도란프가 갑자기 조기 귀국을 합니다. 저는 이걸 여러 개의 의미로 봐요. 이따가 도란프가 왜 조기 귀국을 했나, 그거는 이따가 심층 분석해서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이시바, 그 다음에 캐나다, 영국, 일본, EU 정상들과 어떤 회담이 예정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땡명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여러분들 경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경제는 가장 중요한 게 심리죠, 심리. 근데 지금 11개월 만에 최고로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100을 넘어가면 경제가 회복세고 100 이하로는 내수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뜻인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내란 불법 계엄령이 있었던 12월 3일 전후로 소비 심리 지수가 77.08%까지 추락을 했었어요. 거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게 나라가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악화됐어요. 77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소비 심리가 거의 108까지 올라갔어요. 12일에는 109.5. 지난해 7월 11일 이후에 가장 높은 소비 심리. 100 기준이에요. 100보다 크면 경제 심리가 좋아지는 거고 낙관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3년 전 잡년들 3년 전 잡것들 2022년 6월에 첫 해외 나갈 때 쌍판떼기들 한번 보십시오. 첫 해외 여행 갈 때 쌍판떼기들 한번 보시고, 첫 번째 한다는 소리가 프리미어 축구하고 저 유로컵 있잖아요. 그거 좀 보고 이지랄 떨고 기자들한테 맥주 한 잔들 하시죠 라고 했던 놈입니다. 기자들한테 맥주 한 잔들 하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첫 해외 순방 나가는데 놀러 가냐, 2년 표정 보십시오. 2년 신혼여행 가는 표정이죠. 또 노딱 먹겠네. 하여튼 비교가 되죠, 여러분들. 3년 전에는 첫 순방길에서 맥주 마셨냐, 축구 봤냐, 놀러 가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17분간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껄끄러운 질문도 받아가면서 사실상 어떤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지금 국가정보원장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장으로 후보죠. 내정됐죠.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제98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민주당이 추진을 하려다가
그러니까 일본 간첩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간첩죄가 북한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해당되는 간첩죄가 주요가 되기 때문에 일본에게 정보를 빼돌리거나 일본을 위하는 적대적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다 중국에게 어떤 산업 스파이들이 정보를 빼달려가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게 이 간첩죄 적용이 불가능해서였거든요. 근데 이 간첩죄를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고 사실상 법사위에서도 논의를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지난해 11월에 법사위원회 법안 소위까지 통과했었는데 이게 왜 통과가 안 됐냐면 윤석열이가 불법 계엄을 하면서 이 간첩죄의 어떤 적용이 어떤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되는 게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장 후보자인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한다. 이거는 민주당이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왜 조기구국했냐는 이따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민주당 얘기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님이시죠. 원내대표가 이제 사실상 김영현이가 26일이면 자유의 몸으로 나오게 되죠. 내란주범 김영현이 석방, 이거는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법원과 검찰이 짜고 친 작품이에요. 법원만 욕할 것도 아니고 검찰만 욕할 것도 아니고 검찰과 법원이 짜고 쳐서 내란 비호 세력들이라는 거를 확인시켜 준 거죠. 그쵸? 법원도 정신 차리고 빨리빨리 재판 진행해 갖고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심 이거 올해 안에 나오기 힘들다고 다들 이거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이거 내란 사건 워낙 사건이 광범위하고 그래서 조사할 게 많아서 1심 사건 이거 올해 안에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들이 지배적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을 일주일에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빨리빨리 진행을 시켰어야 되겠죠. 지규현이가 의도적으로 저는 풀어준 거고 검찰은 그런 걸 대비를 했어야죠. 당연히 우리도 아는데 1심이 올해 안에 끝나기 힘들 거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검찰은 미리 윤석열 1심 구속영장 기간 만료에 따라서 검찰은 추가 기소를 할 준비를 했어야죠. 그쵸? 이거 보시면요, 주기현 풀어준 결심이에요. 이건 박근혜 때 여러분들 2.5일에 재판을 한 번씩 했어요. 2.5일 거의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한 겁니다. 윤석열 어때요? 15일마다 한 번씩 해요. 박근혜는 한 달에 8번 받을 때 윤석열 2번 받는 거예요. 김영현 13.5일이에요. 응? 그냥 풀어주자고 한 거 아닙니까? 재판 준비 기간 2달 지나고 4개월 만에 재판의 1심의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응?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죠? 박근혜 2.5일 일주일에 2번씩 재판 나갔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갖고 1심의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응? 이건 뭐야? 단순한 게 아니야. 응? 이거는 검찰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검찰이 당연히 1심의 구속영장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언제 검찰이 저렇게 두 손 놓고 있었습니까? 응? 안 그래요? 검찰이 언제 저렇게 두 손 놓고 추가 기소 안 하고 검찰이 이런 적이 있었어요? 나쁜 새끼들이에요. 응? 검찰과 지규현이가 짜고 풀어준 겁니다. 윤석열 풀어줄 때도 항소도 안 하는 새끼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김병기 의원님이 이제 국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죠. 국힘 찾아가서 여야 새 지도부 첫 대면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돌직구를 날렸어요. 잘못 인정하는 용기가 정치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법사위 양보해라라는 예고에는 씩 웃었다고 합니다. 씩 웃었대요. 그리고
뒤에 이런 말씀을 했대요. 법사위원장은 타협은 없다. 그리고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우선 처리시키겠다. 여기서 제가 왜 이거를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지 뭐 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고 4,000포인트를 다가갈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상법 개정안 딴 게 아니라, 일단은 여태까지 회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사회가 회사를 위하는 이사회에서 이제 주주까지 어떤 고려하는 그렇게 상법 개정안이 확대되는 것이고, 주주의 최대 주주의 그 권리를 3% 이상 그 적용시키지 않는 더 센 그 상법 개정안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더해진 거예요. 지난번 상법 개정안보다 더 세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장회사가 전자 주주총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무조건 지금 경제 민생에 올인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상법 개정안을 지금 바로 통과시켜야 돼. 뭐가 필요해요? 법사위원회가 필요하잖아. 그쵸? 법사위가 이거를 의결을 해줘야지 여러분들 논의를 거쳐서 본회의를 거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가장 시급한 건 뭐예요? 법사위원장 임명이잖아요. 그쵸? 법사위에서 의결을 해야만 다시 본회의에 올라가고, 본회의에 상정돼서 의결을 해야지 상법 개정안 또는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사위원장이 사실상 지금 가장 시급하잖아요. 그래서 19일 날 법사위원장을 뽑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본회의를 신청을 해놓은 거, 임시회를 본회의를 열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구를 해놓을 것이고, 이제 또 하나 저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추경을 하죠. 이제 뭐 전국민 민생지원금 해갖고 민주당의 당론은 원래 보편적 지급이에요. 그 보편적 지급에서 다 주되 좀 차등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조금 상위 10%는 원래는 25만 원 주려고 그랬던 것을 15만 원 주고, 거기서 차이 갭 10만 원을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준다 그랬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주되 거기서 조금 차등을 주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면 추경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예결위에서 심사를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게 추경이라는 게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국가 예산을 미리 땡겨 쓰는 거잖아요. 추가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결위에서 심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심사가 필요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하반기 국회로 넘어왔으니까 예결위원장도 임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연히 민주당은 예결위 플러스 법사위원장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물려줄 일도 없어요. 그러나 집권 여당이고 시작부터 굳이 민주당이 여러분들 저쪽이 뭐 예결위원장 협조 안 하고 법사위원장 협조 안 해도 그냥 맘만 먹으면 다 해요. 지금 니들 좋은 말 할 때 들어와라. 응? 니네가 나라 망쳐놓은 내란 정당이 무슨 법사위원장을 맡고 예결위원장을, 민주당이 지금은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조속히 하자. 니네 들어와라라고 해주는 거지. 쟤네 안 들어와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시작이니까 니네 들어와라. 예결위 해야지 빨리 추경할 거 아니냐. 이거는 민주당이 여러분들 칼자루를 진 거죠. 그렇죠?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돈 나눠준다고 하는데, 국힘당이 안 들어오면 지네 손해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딴 거 뭐 법사위야 저쪽에서 뭐 쟁탈전을 할 수 있지만 정쟁의 소지가 있어갖고, 예결위는 전 국민들이 이 지원금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이거는 빨리 추경하게 국민들 돈 나눠주게 나와라 하는, 얘네들이 예결위 구성을 안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얼마든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은 19일 날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저쪽에서 협조를 안 하면 단독으로라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치 협상의 테이블로 압박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굳세어라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이틀째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기 때문에 총리 지명자로서 사실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처의 외교, 안보, 사회, 복지,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내란으로 실추된 국가 회복을 위한 전 부처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중동 사태 대응 상황도 확인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김문석 총리가 어떠한 네거티브나 어떠한 김민석 떨어뜨리기 위한 조중동과 국힘당 내란 세력들의 압박에도 절대 굽히지 않고 지금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6월 24일, 25일로 합의를 했습니다. 시당초 3일을 주장하던 국힘당에서 씨도 맥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니들이 아무것도 못한다. 국힘당 내가 더 슬픈 얘기해 줄 거야. 니들은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다.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니들은 껌 한 통 팔게 해주세요 라는 법도 못 통과시킨다. 알겠죠? 법안 통과하려면 150석이라는 의석이 필요한데 니들은 107석 갖고는 니들 맨날 법안만 올릴 수는 있죠. 법안 발의는 가능합니다. 법안 가능은 하지만 발의는 가능하지만 그 어떤 법안도 니들은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못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 6월 24일, 25일 국힘당이 포기했대요. 처음에 3일 이상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이 싫어 했더니 포기. 그래서 그럼 이틀만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계속 저격을 하고 있는 주진우죠. 주진우 여러분들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은 2억입니다. 주진우가 김민석을 저격할 자격이 있나?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네, 이게 주진우 기자의 집안입니다. 얼마나 검사를 하면서 물려받은 게 많고 재테크를 잘하셨는지 몰라도 재산이 70억이에요. 초선 나오면서 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는데 70억입니다. 얘는 뭐 한 달에 7천만 원씩 받았나요? 토지가 10건 22억, 건물 6건 14억, 예금 35억. 대박이죠. 예금이 35억이에요. 나 이거 잘못 봤나 했어요. 예금이 3억 5천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 현금을 3억 5천 갖고 35억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 46억, 배우자 16억, 아들 05년생의 재산이 7억 6천. 2005년생. 야, 2005년생이 18살 때 재산 신고할 때 고등학생이 7억 6천. 대단한 집안입니다. 너 같은 게 무슨 누구를 검증을 하고, 안 그렇습니까? 너 같은 게 무슨 검증을 하고 2억 얼마 있는 빚쟁이였던 김민석을. 대단한 집안입니다. 예금만 35억 갖고 있어요. 이거 많이 여러분들 퍼뜨려 주십시오. 예금만 35억 가지고 계시는 주진우 국힘당 의원님, 아들 이 05년생이 7억 6,300이라는 재산을 갖고 있대요. 상속받았다라고 떠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진우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너 말하는 거야. 너 말하는 거야. 네 아들 7억 6천 있는 네 05년생 네 아들 국회의원 없는 아빠 서러워서 살겠냐?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근데 이 돈 어디서 났냐? 원래 부자였다라고 떠들고 상속받았다. 너 원래 이 돈 어디서 났어? 검사 월급이 한 달에 한 7억씩 되냐? 검사 월급이 한 달에 한 7억씩은 되나 보지? 네, 그 다음
이제 용현이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김용현이가 여러분들 어제 지규현이가 보석 허가를 해줬더니 항소를 했죠. 26일날 무조건 석방된답니다. 26일날 윤석열과 접촉을 막을 방법도 없대요. 이거는 지규현과 검찰이 그냥 내란 공범을 자처하는 거예요. 응?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김용현이뿐만 아니라요. 지금 다른 지금 구속돼 있는 군 내란 별들 있죠. 내란 사령관들도 다 풀려납니다. 응? 형사소송보다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다 풀려나요. 여인영뿐만 아니라 지금 다 풀려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구속 만기를 줄줄이 풀려날 가능성이 지금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오늘 6월 30일부터 차례대로 만료받아갖고 노상원 방첩사령관, 김영근 다 풀려나갑니다. 이 새끼들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유일하게 노상원이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게 노상원이 같아요. 유일하게. 왜 그러냐면 공수처가 방첩사 사건을 유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군 방첩 전 현직 군장성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한 문건을 만들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최강욱 전 더불어의원의 친문가. 그래서 노상원만큼은 공수처가 기소를 때릴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지금 풀려날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죠. 내란 특검이 발빠르게 직권남용이라도 빨리, 지금 빨리 딴 거 없어요. 직권남용, 그 다음에 뭐든지 추가할 수 있는 공무집행 방해 이런 걸로 해갖고 빨리 지금 특검에서라도 기소 영장 청구를 해야 됩니다. 기소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바보 같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동훈이었어요. 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바보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오동훈이었어요. 인사청문회를 볼 때.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할 것입니다. 속으로 저런 비용신으로 어디서 말 잘 듣는 애 데리고 와갖고 어디 교회 집사님 같이 얌전한 사람 데려다가 임명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오동훈이가 제일 끈기가 있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막 이러면서 바보같이 했다가 오동훈이가 공수처 검사도 특검에 대거 파견하겠다. 지금 오동훈이가 공수처가 최대한 특검에 협조를 하겠다. 오동훈이가 사람이 이렇게 똑똑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어디서 저런 빙신 산발이 딩발이 띨빵이를 임명을 했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동훈이 제일 딱 똑똑해 보여요. 처음에 어디서 저런 빙다리 산발이 띨빵이를 했나 했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동훈이가 제일 똑똑해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여러분들 굉장히 이번 사건에 키도 많이 쥐고 있어요. 최혜병 특검, 최혜병 수사를 많이 진전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명헌 특검도 공수처를 방문할 계획이고 지금 여기저기서 수사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오동훈 제일 믿음직해요. 오동훈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소신을 다하는 뿐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제발 이번만큼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는 안 돼 이 새끼야. 너는 안 돼. 너무 약해.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돼가고 있다. 그 다음에 특검.
일단 특검 상황, 진행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변협에서 내란 특검 보로 박억수, 김형수, 윤태윤 변호사를 추천해 냈습니다. 이 변호사들 보니까요, 이 박억수 변호사는 전남 구례 출신이고 광주 석산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서 서울대 특수부라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2003년 대구지검에서 검사로 임직해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공파 송무과장, 인권정책관 등을 역임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형수 변호사는 이번에 특검 보로, 내란 특검 보로는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고요.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검사로 근무를 시작했고, 대검 형사 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까지 하면서 형사부 검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윤태윤 변호사는 서울 언남고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을 나왔던 로스쿨 출신이에요. 로스쿨 2기 출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서울 고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자리에다가 지금 어떤 캠프를 차리려고 하는데 아직 정리가 안 돼서 현재 비어있는 동부지검에서 현재 사무실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사무실을 광화문 KT 빌딩 아시죠? 우리 거기 데모 많이 하는데 KT 빌딩 앞에 사실상 확정이 됐고요. 지금 내란 특검도 특검보 8명을 지금 대통령에게 송부를 했다라고 해서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도 그 다음에 전체 지금 다 특검들의 특검보 대통령에게 제가 요청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8명 중에 6명을 임명을 하는 것이고, 다른 그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은 8명 중에 4명을 특검보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저게 있어요. 내란 특검 중요하죠. 제일 어떻게 보면 김건희 특검 다 안 중요한 특검이 없죠. 지금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이는 민간인이죠.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죠. 나머지 인간들은 어때요? 군사법원에서 여러분들 받고 있죠. 그렇죠? 이제 특검이 출범하면 어때요? 이 군사법원에서 받던 이진우, 여인영, 그 다음에 이런 나머지 내란 사령관들이 전부 일반 법원에서 받는 거예요. 더 세게 강도 있게 수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안상 그쪽에서 내용들이 잘 안 나오고 있잖아. 특검에서 수사를 할 경우에는 군사법원에 있던 사건이 일반 법원으로 넘어와서 특검에서 이 내란 사령관들을 조지는 거죠. 그렇게 군사법원에서 일반 법원으로 사실상 사건이 이첩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이 1심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특검이 빨리빨리, 얘네들은 워낙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저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아무리 특검에서 수사 잘하면 뭐합니까? 저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내란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별검사, 특검과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렇게 윤석열이 풀려나거나 김용현이 도망가거나 이런 일이, 제가 이게 걱정이 돼갖고 처음부터 민주당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검과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쵸? 옛날에 우리가 반민특위 하듯이 반민특위 안에서 바로 재판까지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저 조이대가 있고 지규현이가 있는데 아무리 내란 사건의 수사를 잘해도 이거는 제가 보면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내란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검은 출범했지만 이제 내란 진상규명위원회에 특검을 포함시키고 거기에 특별재판부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87 민주화항쟁 이후에 최고의 쿠데타 사건 아닙니까? 친위 쿠데타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걸 특별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던 윤석열이 임명했던 조이대 같은 새끼들한테 우리가 이 재판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세게 이거는 몰아붙이고 국민 지지가 많기 때문에 내란 특검만큼은 나머지 김건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재판을 받더라도 내란 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별재판부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하여튼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 필요하는데 그 다음에 조은석 특검이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저런 게 있어요. 지금 박세현 고검에서 윤석열 잡아들였죠. 그래갖고 김용현이를 조사해갖고 윤석열은 거의 조사도 안 하고 공소장을 썼어요. 그래갖고 윤석열이 한 6개월 한 2-3개월 가다 놓다가 직연이가 풀어줬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윤석열의 여러분들 공소장을 보면 100쪽 정도의 분량의 공소장을 여러분들 살펴보면요, 내란 모의, 실행 과정 요거만 담겨 있어요. 뭘 놓쳤냐면 박세현 고검이 내란 사건을 할 때 내란 모의를 누구와 했다, 어떻게 해갖고 실행을 했다, 요거만 나와 있는 거야. 핵심이 빠져있지. 뭐가 담겨야 하냐, 무엇을 위해, 목적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야. 목적. 한마디로 국회의원들 끌어내고 감금하고 죽이려고 했잖아. 장기 집권 독재를 위해서 내란을 기획했다 그러면 사형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윤석열이 왜 내란을 했는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윤석열은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침탈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민주 헌정의 파괴가 되는 건데, 단순히 내란 모의했다, 실행은 이렇게 했다, 그냥 내란 어떤 쿠데타, 실패한 쿠데타 이런 식으로 윤석열의 진짜 나쁜 의도는 보세요. 이 공소장을 보면 이래요. 비상계엄을 왜 했냐, 동기만 있어요.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쟤네가 얘기하는 거, 정권 퇴진 탄핵 집회 지속, 국무위원 다수 공직자들 주요 탄핵, 이런 걸로 윤석열이가 내란을 기획했다. 부정선거 의혹, 예산 삭감. 이게 윤석열을 직접 조사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헌법을 개정해서 재선 3선 등의 어떤 윤석열은 재선 3선 장기 독재를 사실상 꿈꿨고, 노상원 수첩을 확보하면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쵸? 노상원이가 여러분들 왜 국회의원들 체포해갖고 가둬서 제거하려고 했어요? 국회 해산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맞는 최상무기를 시켜갖고 새로운 입법부를 만들어서 윤석열이가 장기 독재를 하려고 그랬던 거죠. 응?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심우정만 지금 특수직무유기가 아니라 박세영도, 여러분들 박세영을 믿으면 안 돼요. 박세영도 특수직무유기예요. 응? 그래서 민주당이 내란 진상조사단이 엊그저께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심우정과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을 고발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란 목적을
뺀 거죠. 그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박세영 고검장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만들어갖고 지네가 지금 공소장 써갖고 김용현이 조사하고 윤석열이를 조사했는데 내란의 모의, 내란의 어떤 실행 이런 건 있는데 내란의 목적을 빼놓은 거예요. 진짜 얘네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장기 독재를 꿈꿨다. 이게 사실 핵심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핵심을 빼놓고 공소장을 쓴 거예요. 그래서 조은석 특검은 반드시 박세현 고검장과 특별수사본부가 써낸 윤석열 공소장 자체를 변경을 해야 돼요. 그쵸? 제 말 이해 가시죠? 특검이 이제 수사를 갖고 오니까 얼마든지 공소장은 변경을 해서 내란 목적까지 넣어서 쟤는 국회의원들을 다수를 체포하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새로운 입법부를 만들어서 장기 독재를 꿈꿨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헌정질서를 문란시키고 저는 이거는 반드시 이 윤석열 공소장의 문제점을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된다. 응? 지금 여러분들 30년 전에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한 12.12 5.18 공소장은 어땠는지 아세요? 그때 공소장 피고인 전두환은 12.12 군사 반란으로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하게 되면서 점차 국정의 영향력을 증대시켜가고 최기화 대통령 정부는 위기에 처한 정권의 정국을 주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보안산의 참모들에게 군이 전면에 나서 정국을 장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하는 동시에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회 및 행정부를 전복 또는 그 권능은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 목적으로라는 게 없다라는 거야. 그치? 30년 전 전두환, 노태우, 군사 반란 이 공소장을 봐도 왜 전두환이가 군사 반란을 일으켰는지 목적이 있는데 윤석열 공소장에는 계엄을 하게 된 동기, 야당이 국무위원들을 탄핵해서 예산을 깎아서 이런 내용밖에 없다는 거야. 누가 봐도 여러분들 목적이 가장 중요하죠. 얘는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장기 집권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1인 독재체제 검찰 독재 국가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게 가장 사용을 시킬 수 있거든. 그래서 조은석 특검도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된다. 저는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금 경찰이 고심에 들어갔대요. 이 내란 수계가 세 번째까지 출석 요구를 안 했는데 이거를 체포해야 되나 아니면 제3곳에 가서 피의자 조사를 해야 되나. 당연히 이거는 체포를 해야죠. 응? 지금 제3장소에서 조사를 할 경우에는 경찰도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즉각 체포해야죠. 예? 그 다음에 네, 오늘의 1부는 여기까지만 녹화할게요. 네, 여러분들 김건희의 뭐 육성 파일이 나왔다. 뭐 저는 이거 보면서 웃었어요. 제가 김건희 정부 때 속으로 딱 보면서 나도 모르게 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미친 X. 제가 그게 사진이 이겁니다. 제가 김건희 보고 미친 하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으로 욕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사진이에요. 내가 이걸 보면서 미쳤구나.
아, 쟤는 미쳤구나. 나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제복 입은 경찰을 지가 지휘를 하거든요. 얘는 민간인이에요. 그쵸? 미쳤구나. 그냥 욕 나왔어요. 여러분들 김건희 여기저기서 자꾸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데 김건희는 우울증이 아니라 지금 현재 김건희는 권력의 공백 현상이에요. 제 말이 맞아요. 김건희는 우울한 게 아니라 권력을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모두가 등 돌리고 국힘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다가 자기가 그 권력을 누리지 못하니까 권력의 공백 현상이 바로 지금 김건희가 아프다고 하는 쇼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셔요. 어제까지만 해도 알아서 길고 통일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인간들이 자기한테 명품을 사들고 자기 한번 만나려고 줄을 서고 그랬는데 갑자기 대통령 자리에서 탄핵당하는 순간 당에서는 김건희 특검 받아라라는 소리가 이제 협조하라는 소리가 나오고 특검이 통과되고 자기 앞날이 깜깜하고 아직도 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지는 아직도 지 스스로가 5년 아니면 그 영구집권을 꿈꿨던 대통령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죠. 자네들이 볼 때는 우울증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권력의 공백 현상이에요. 어제 불과 10여일 전까지 탄핵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탄핵이 기각되면 돌아와서 어떻게 조질 것까지 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김건희 주가 조작 음성 파일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서 웃었습니다. 제가. 중앙지검에서는 혐의가 없다라고 무혐의 준 거를 고검에서 재수사했더니 나왔다? 이거를 사람들한테 믿으라고요? 재수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검찰이 숨겨놨던 거를 안 깔 수 없으니까 깐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김건희를 보호할 이유도 없고 김건희 대통령을 자기네들이 쉴드 줄 이유가 없으니까 검찰이 그냥 깐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은 무능해서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서 무혐의를 때렸겠습니까? 이걸 갖고 마치 검찰 빼고는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김건희는 주가 조작 범이라는 거? 마치 지네가 재수사를 통해서 바로 잡은 것 같이 3년간의 수백 개의 파일을 갖고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응?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여태까지 숨겨놓고 꽁꽁 몰랐던 사건 녹취 파일이 300여 개가 재수사를 통해서 나왔다. 검찰이 확보했다. 이거 뭐예요? 그래도 수사는 검찰이 잘한다. 이 지랄 떨고 싶은 겁니다. 응? 그쵸? 그래도 검찰이 윤석열 라인 아니면 그래도 검찰이 수사는 잘한다. 끝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청 폐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응?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응? 나는 이걸 갖고 대대적으로 마치 몰랐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서 검찰이 덮어놨던 거 꺼냈을 뿐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응? 김건희는 우울증이 아니라 권력 공백 형상에 지금 권력 금단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고 검찰이 도이치 재수사팀은 무슨 하늘에서 특출나게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 우리는 3년 전부터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건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네만 뭉갠 거죠.
어? 무슨 말 같은 육성 이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연병을 떨고 앉아 있어요. 뭐 블랙 인베스먼트 계좌에다가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 몰랐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더한 게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올 것 같아요? 권오수와 함께 이정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받았던 사람들 있죠. 얘네들이 지금 가시방석이에요. 왜? 재수사하잖아요. 특검에서. 응? 특검에서 재수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로 기소되면 다시 감옥 가야 돼요. 그럼 어때요? 다 부는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는 그동안 윤석열과 김건희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권오수와 함께 주가 조작 세력들이 얘네들을 못 건드렸는데 이제는 결국은 김건희를 잡기 위해서 주가 조작이나 특검이 가동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어디서 듣고 와서 이랬대요 저랬대요 그런 방송 얘기하지 말고 내 방송에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정필이나 권오수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제 얘네들은 특검에서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공소장에서 다루지 않았던 범죄 혐의가 있는 거예요. 권오수랑 이정필이가 김건희를 왜 보호해 줍니까? 응? 김건희 주변에 김건희 권력 있을 때 대통령 놀이할 때나 여기저기서 다 김건희 감싸고 김건희 막아줬죠. 원래 권력이 무너지면요 주변에서부터 배신을 하는 거예요. 김건희 주변에 있던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은 특검에 안 불려갈 것 같습니까? 샤넬 백부터 갖고 김건희가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다 부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는 지 와이프 특검 막아주려다가 정권 자포까지 했죠. 이제는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아무리 특검이 나와도 김건희 방어가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아예 김건희를 막을 방어막조차 없잖아요. 김건희, 윤석열은 둘 다 민간인이에요. 그쵸? 예전에 김건희는 민간인이라도 지 남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린 거예요. 이제는 윤석열도 민간인이에요. 내란 수개일 뿐이에요. 누가 윤석열을 위해서 증언을 입을 다물고 있고 누가 김건희를 위해서 자기가 덤탱이를 쓰겠냐고요. 응? 이런 거 보시면요. 저는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검찰이 도이치 재수사팀이 김건희 주가 조작을 인식하는 육성 파일을 확보했다. 연병들 떨고 앉아있네. 응? 서울중앙지검은 무능해서 이 사건을 못 밝혔고 도이치모터스 재수사팀은 이 사건을 에이고 말 같은 소리를 하지. 이거 여러분들 봐봐요. 왜 밝혔을 것 같아요? 응? 왜 검찰이 이 시기에 도이치 재수사팀이 김건희 주가 조작 인식 육성 파일 녹음을 왜 터뜨렸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거에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특검이 출범했는데 검찰이 이걸 확보했다는 걸 알면 검찰 자체가 전부 구속 대상이에요. 제 말 맞죠? 왜 도이치 재수사팀이 이제 와서 특검이 출범한 다음에 왜 주가 조작 음성 파일 확보했다고 이제 기사를 썼겠냐고. 특검이 이거를 찾아내갖고 압수수색을 해갖고 이거를 발견하면 이거를 뭉갰던 검사들이 전부 구속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 기사를 보면서 검찰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라고 한 거죠. 응? 그렇잖아요. 특검에서 이거 못 찾아낼 것 같아요? 다 찾아내죠? 근데 특검 여태까지 재수사팀 뭐 최근에 수사 시작했어요? 진작 확보된 거 아니에요. 근데 특검이 이제 걸을 수 없이 통과가 되고 이제 특검보 임명되고 지금 사실상 고검 이게 제가 어제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재수사팀이 어디 있어요? 고검에서 있잖아. 이제 좀
악기가 맞아가죠. 내란 특검도 저쪽에서 하고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사건은 세 개가 다 합쳐진다고 얘기했잖아. 응? 고검에서 수사하다 보면 내란 수사, 김건희 조작 다 드러납니다. 응? 내란 사건 수사하다 보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고검에서 뭉갠 거 거기서 다 나와요. 응? 김건희 수사하다 보면 내란 사건 다 나와요. 최상병 사건 수사하다 보면 주가 조작 다 나와요. 다 얽혀있는 특검이에요. 응? 제 말 틀리지 않죠? 최상병 특검 따로, 김건희 특검 따로, 내란 특검 따로가 아니에요. 이 모든 특검은 위에는 최종 보스 김건희가 있는 거예요. 최병 누가 압력 외압 행사해갖고 3부 토건 체크에 말은 최병 특검이지만 이 3부 토건 왜 주가 조작을 했냐면 주가 조작 다 드러나는 거예요. 김건희 사건 수사 주가 조작 사건이랑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내란 사건에 개입됐던 인간들 다 드러나요. 내란 사건 수사하다 보면 그 안에 김건희 특검에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결국 제 말이 거짓말인가 봐요. 특검은 3개로 출발했지만 모든 정보가 특검 3개가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응? 응? 어휴 귀 아프다요. 볼륨을 줄이세요 이 양반아.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범죄의 모든 특검의 최정점은 김건희를 향하잖아. 응? 여러분들이 봐도 내란 사건에 김건희 저 인간이 가만히 있었을 인간입니까? 노상원에게 체포 명단 준 거 김건희 아닌가요? 그렇게 김어준을 잘 알고 그런 걸 다 아는 사람이 뭐 윤석열이 알까요? 몰라요. 결국은 하나로 다 모이는 거예요. 응? 저는 그래서 오늘 속으로 이 검찰이 개새끼들이라 그랬어요. 응? 야 이제 특검 출발하니까 김건희 특검 출발하니까 도이치 재수사팀 음성 파일 찾아냈다고 이제 공개하냐 이 나쁜 새끼들아. 에라이 욕부터 나왔어요 전. 여러분들도 제 말 듣고 보니까 그러죠. 여태까지 못 찾던 걸 특검 출범하니까 이제 주가 조작 인지해서 녹음 파일 확보했다고. 나쁜 놈들이죠. 응? 그 다음에 심우정. 지금 여러분들 심우정이가 변명을 뭐라고 하냐, 사건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 첫째, 심우정은요 사건에 관해서 얘기하든 안 하든 검찰총장이 비화폰 갖고 민정수석과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더욱더 지금 무조건 심우정이는 바로 특검 수사 대상인 게, 검찰총장 여러분들 민정수석이라는 거는 행정부죠. 행정부예요. 대통령실 안에 있는 행정부에서 검찰은 독립적이, 그러니까 검찰은 중립을 지켜야 되죠. 민정수석이 검찰총장한테 전화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불법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민정수석이 통화를 하려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랑 해야죠. 제 말 맞죠? 민정수석이랑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의 소속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그러면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이랑 얘기해야지, 필드에서 뛰고 있는 검찰총장과 얘기하는 자체가 부적절한 거죠. 응? 그리고 일반 평상시 같은 대화를 할 거면 비화폰으로 얘기할 일도 없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이지만 결국은 심우정은 지금은 자기가 검찰총장은 직을 버리면 특검 대상자고 수사하고 감옥 간다라는 위기감에 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건희가 아무리 아픈 척하고 심우정이 아무리 검찰총장 자리를 유지해도요, 공수처가 있고요, 특검이 있기 때문에 쟤네들은, 김건희는 병원에 갈 일이 아니라 김건희는 감옥에 가야 되고요. 지금 쟤네들은 알죠. 여러분들 죄 지은 자들은요 슬픈 예감을 예고를 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죄 지은 인간들은
자기의 죄 중에 어떤 게 드러나지 않았는지를 잘 알고 있겠죠. 죄 지은 자만이 알 수 있죠. 제 말 공감해요? 죄 지은 자만이 아직 검찰이 손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그거를 다 의혹으로 제기를 해요. 특검은 그런 목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 김건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예감을 하겠죠. 심우정도 마찬가지고. 바보들아, 딱 얘기해 줄게. 김주현 민정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통화한 이유는 김건희가 심우정에게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면 누가 봐도 국정농단이죠. 제 말 이해해요? 김건희가 사건 당사자가 검찰총장에게 전화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국정농단이 돼요. 왜 비화폰으로 김주현 민정수석과 심우정이 했냐면 김건희와 윤석열의 지령을 받아서 김주현이가 대신 김건희의 수사 지휘를 심우정이한테 한 거죠. 이해했죠? 지금 대통령이랑 김 여사가 이거 사건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신검사 이거 이렇게 처리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응? 한마디로 민정수석을 통해서 수사를 지휘한 게 김건희예요. 그러니까 심우정이가 말을 못해요. 그렇잖아. 지가 특검 대상자인데 지가 검찰총장한테 전화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비화폰을 왜 지급하겠냐고. 수사 지휘를 민정수석이 어떻게 검찰총장한테 수사 지휘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가장 약점 많은 심우정이는, 그리고 검찰 서초동에서 얘기를 하면 심우정이는 검찰총장감도 아니었대요. 가장 말 잘 듣고 인천지검장 할 때 마약 사건 뒤덮고, 어떻게 보면 김건희, 심우정, 대통령실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은 이 마약 사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가장 책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우정이가 느닷없이 검찰총장이 되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거 얘기해 줄게. 심우정이가 검찰총장 될 때 가장 옷을 많이 벗은 사람들이 누구야? 친윤 검사들이야. 깜짝 놀란 게, 당연히 윤석열과 검찰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누구야? 친윤 검사들인데 당연히 자기네들이 검찰총장 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근데 느닷없이 심우정이가 검찰총장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때 옷 벗은 친윤 검사들 그때 많아요. 진짜로 배신감 느끼고 그 당시에 옷 벗은 검사들, 친윤의 핵심이었던 여환섭인가? 옛날에 그때 다 여러분들 옷 벗었어요. 그때부터 검찰의 기류가 이상해졌었어요. 그래갖고 검찰이 통제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또 두 번째 친윤 검사들이 뚜껑 열려갖고 다 옷 벗고 나간 게 뭐예요? 이창수 지검장. 이창수가 무슨 진골이야? 이창수가 친윤이야? 이창수는 윤석열과 검찰 쿠데타를 일으킨 자도 아니야. 검찰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냥 대검에서 대변인을 했던 애야. 가장 검찰의 핵심인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직을 목숨 걸고 쿠데타로 정권 잡게 해줬더니 친윤 애들은 다 내친 거죠. 그러니까 친윤들이 다 날아간 거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통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거예요? 민정수석을 부른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말 잘 듣는 친윤 검사들이 있을 때는 민정수석실이 필요가 없었잖아. 근데 점점점 검찰 내부에서도 김건희 사건은 이건 도저히 더 이상 못 막겠다라는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그 중심에는 한동훈이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한동훈이가 죽일 놈이 된 거야. 이제 이해가 가요?
한동훈이가 친윤 검사의 핵심이었는데 한동훈부터 여사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그러다 보니까 친윤 특수부 검사들이 야 김건희 이거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김건희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김건희가 이거 대통령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한동훈이가 뒷단에는 윤석열이랑 친하다는 생각으로 형님 제가 볼 때는 여사님을 좀 자제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이 새끼야 여사를 이 새끼야 네가 이래라 저래라 이 새끼야 예? 형님 그래도 이거는 제가 형님을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야 이 새끼 이게 된 거야. 그쵸? 여러분들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지만 친윤 검사들의 변한 윤석열과 내가 아는 윤석열 맞아? 김건희가 모든 걸 다 장악을 했네? 점점점 이탈을 하면서 김건희는 오로지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친윤 검사들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를 몰라. 오로지 자기 특검을 막아줄 검사들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특수부와 연결되지 않은 뜬금없는 이창수를 중앙지검장에 임명을 한 것이고 뜬금없는 특수부와 연관이 없는 심우정을 검찰총장에다 둔 거야.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제일 열받은 건 누구야? 우리가 손에 피 흘렸는데 우리가 손에 진짜 온몸이 피투성이 되면서 김건희 지키고 여태까지 왔는데 막상 막판에는 버림받고 중앙지검장 이창수 시키고 검찰총장 심우정 시키고 친윤검사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검찰이 통제가 안 되는 거 같지. 그래서 갑자기 부랴부랴 김주연 민정수석실을 만들어갖고 검찰을 통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검찰을 통제하는 도와중에 심우정이가 불안한 거야. 휘둘릴까봐. 특수부를 잘 아니까. 특수부 검사들이나 한동훈이가 이미 김건희에 대한 위험성을 여러 번 경고를 했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계속 윤석열한테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 그럼 어때?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심우정이를 계속 압박을 한 거지. 그래서 심우정이랑 같이 대검에서 근무할 때 직장 상사로 있던 김주연이를 민정수석실에 앉혀놓고 그러니까 심우정이의 직속 선배인 민정수석 김주연을 임명한 거지. 그래서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김주연이가 한 거지. 그쵸? 이원석이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석열 특수부 라인이잖아. 근데 이원석이 뭐라고 하면서 나갔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한다라고 하자마자 대검에 이원석의 손발을 다 잘라버렸잖아. 그때 친윤 특수부 검사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이제 좀 사실 검찰 안에서 거의 파동이 일어났던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어. 내가 칼잡이였어. 한동훈이었어. 그 한동훈과 함께 박찬호 검사가 있었고 여러 검사 새끼들이 있어. 고용곤이 있었고 거기에 여러 가지 특수부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까지 할 때 완전 똘똘 패밀리가 있었어.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어.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할 거냐. 근데 대통령 권력을 잡자마자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라는 게 드러나는 거지. 내가 아는 형님이 저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점점 자기네들과 멀어지는 거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검찰 후배들이 얘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사정없는 좌천과 더욱더 김건희를 막아줄 수 있는 새로운 검사들과 새로운 특수부 라인, 새로운 검찰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한동훈이가 내쳐진 게 아니에요. 이원석이가 검찰총장 될 만한 여러분들 얼마나 믿었겠습니까? 근데 이원석이도 이거 하다 이거는 아니다. 이건 진짜 막을 수 없는 사건이다. 김건희 수사 지휘고요. 그랬더니 날려버리잖아. 어이가 없잖아. 그래갖고 이원석을 따르던 또 특수부 검사들 있잖아. 검찰총장은 뭐야? 자기네들의 얼굴이야. 특수부는 검찰총장이 자기네들의 얼굴이야. 박근혜 정부 여러분 봐요. 제 얘기 들으면 재밌죠. 박근혜 정부가 망하고 탄핵당했던 이유가 뭐예요? 최동욱 검찰총장을 날려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응? 제가 우리 운동화 공주님 3년 전 제 영상을 보면 검찰이 결국 윤석열을 친다라고 제가 해놨어요.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보면요, 최동욱 검찰총장을 혼외자 문제로 날리면서 검찰이 집단적으로 이 정부는 죽여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가 언제부터 갑자기 폭망했는지 보세요. 이원석 날리기부터예요. 자세히 보면 그때부터 막 나가죠. 그렇죠? 이원석이를 소리 소문 없이 날리고 대검의 수족을 자르고 심우정, 이창수가 오면서 이 정부가 사실 그때부터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이.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계엄령을 꿈꿨던 거예요. 그게 언제 이원석 날아가는 시기와 안가의 회동 시기를 따져보세요. 비슷하죠. 왜? 검찰 정권이잖아. 검찰 정권인데 겉으로는 검찰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검찰은 이미 다 떠났어요. 수족들은. 윤석열의 수족들은 다 떠났죠. 그 대표적인 게 한동훈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잘 보세요. 윤석열 정권이 가장 힘이 셌을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어. 처음에 이재명 죽이려고 한동훈이가 국회 와서 건방 떨 때. 그때까지만 해도 특수부와 검사들의 기세가 하늘을 찔렀죠. 언제부터 꺾이나 봐요. 선거 앞두고 공천 개입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정치검찰이 검찰을 공천까지 하려다 보니까 정치 세력과 검찰 세력이 싸움이 붙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개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는 법무부 장관을 더 이상 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동훈이를 윤석열이가 신임을 해서 법무부 장관을 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심은 게 아니에요. 한동훈이는 모든 걸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에서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 왔던 거예요. 검찰에 사실상 친윤 검사들의 이탈이 보이니까 한동훈이 계속 있다가는 친윤 특수부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칼을 겨눌 가능성이 많아서 한동훈을 하루바삐 법무부 장관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임시 방편이 뭐였다? 비대위원장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을 갑자기 법무부 장관에서 자른다면 검찰의 반향이 일어날 수 있잖아. 친한 검사들도 있고 친윤 특수부들이 왜 한동훈을 날렸지? 미친 거 아니야? 자기네끼리 반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치 영전하듯이 패배가 뻔한 총선의 비대위원장으로 끌어온 거죠. 그럼 당연히 총선 패배를 얘기하고 예감하고 있었고, 그래서 잠깐 비대위원장은 2달짜리 안 돼. 선거 끝나면 어차피 없어지는 자리잖아.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말 잘 듣는 박성재로 바꿔버리잖아. 이제 이해가 가요? 한동훈이가 믿음직스러워서 비대위원장으로 끌어와서 한동훈이를 여러분들 선거를 지휘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한동훈이를 끌어낼 방법이 없으니까 법무부 장관에서 한동훈이를 끌어내서 비대위원장에 앉히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한동훈이한테 너 빨리 나가라, 비대위원장 사퇴해라, 공천 파동이 벌어지고 엄청나게 긴박하게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공천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고 이미 용산에서 다 짜놓은 거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반기를 든 거죠. 그러니까 비대위원 사퇴해라 마라 하면서 정진석이가 사람 보내고 난리가 난 거죠. 뭐든지요, 가장 믿던 조직이 윤석열에겐 검찰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윤석열이가 믿던 검찰이 윤석열과 이제 엇박자가 났죠. 왜? 윤석열의 특수부는 사실상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가장 위기감을 느꼈거든요. 늘 검찰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권력은 5년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이가 자기네들을 사실상 검찰의 신여로 전락시켰거든요. 단지 김건희 특검을 막으려고.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죠. 이거는 털고 가야 되는데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거는 김건희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여러분 이제 언제부터 여러분들 지금의 수사가 진전 안 되고 뭐냐 바지들을 앉혀놓고 민정수석의 민정실 그러니까 용산에서 모든 걸 다 꽉 잡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만이 있던 검사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윤석열에게 반감 있는 검사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생각 이제 아시겠죠. 이창수 심우정이 들어오면서 사실상 윤석열과 검찰의 사이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친윤 검사 이창수, 친윤 검찰총장 심우정 하면서 오히려 검찰이 더 친윤화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죠. 윤석열을 만들었던 검찰의 개국공신들은 다 날아간 거죠. 검찰과 적대 이원 믿던 특수부 이원석이를 날리면서 검찰 내 특수부는 윤석열과 적대적인 관계가 된 거고요. 그래서 더욱더 검찰을 장악할 수 없으니까 말 잘 듣는 검찰총장, 말 잘 듣는 이창수를 보낸 거고 그 민정수석을 새로 신설을 하면서 검찰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김주현이가 온 거고요.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똑같은 새끼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윤석열보다 한동훈이가 모든 걸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럼 한동훈이가 지랑 같이 근무했던 검사들이랑 그런 속속히 내 이면에 이거 못 막는다. 자기네들끼리는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습니까? 특히 내란 사건에서 한동훈이 체포 명단에 있고 결국 박성재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이 있었으면 쿠데타 기획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윤석열은 쿠데타를 예전부터 기획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로 교체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법률 참모예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법률 참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설사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해도 한동훈이는 자기 피해 당하는 건 절대 안 하는 놈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놈이거든. 그러니까 박성재 같은 애 빨리 한동훈이를 끌어내고 박성재를 앉힌 다음에 사실상 계엄령을 준비했다라고 저는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검찰과 이 정부가 무너지는 스토리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오늘 너무 웃겼어요. 고검에서 김건희 재수사팀에서 통화 녹취 파일 확보했다 그랬을 때 참 대단하신 일 하셨습니다. 갑자기 없던 녹취 파일이 특검이 출범하니까 수사를 잘하셨군요. 에이 나쁜 새끼들.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웃겼어요. 어이구 잘하셨네. 그러니까 결론은 김건희는 김주현 민정수석을 통해서 윤석열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수사 지휘를 직접 한 것이다. 이게 다 특검에서 나중에 밝혀질 겁니다. 그러면 심우정뿐만 아니라 김주현 거기에 정진상 뭐 이런 정진석 다 구속돼야 돼요. 특검에서 아마 대통령실 정진석뿐만 아니라 다 구속시킬 가능성들이 많아. 그다음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고 갑자기 여러분들 트럼프가 G7이라는 어떤 세계 잘 사는 7개 나라와 신흥 경제 대국들이 모인 게 사실 G7이에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초청국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 회의를 하다 갑자기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란과 핵 협상 아니다. 아니 뭐 중재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 때문에 가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갔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 이런 중요한 다자 외교에서 트럼프가 17일까지 있기로 돼 있는데 돌아간 이유는 더 급한 일이 있다라고, 더 큰 일이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했죠.
그러면 대통령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더 큰 일을 해야 될 건 뭐지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대통령의 허가 없이는 저는 미국이 이란전에 참전할 거라고 보여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허가가 있어야지 미국이 전면전으로 나서는 거거든요. 뭐 벙커버스터 벌써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지 이란의 초대형 벙커버스터라는 곳을 폭격을 하고, 이게 B2 폭격기를 동원해서 핵시설을 파괴하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란 핵협정을 니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당한 자유권을 행사한다. 나는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 중요한 다자회담을 하다가 갑자기 넘어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어떤 사고를 치기 전에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려는 의미가 아닐까.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여러분들 여기저기 보이는 게 주한미국을 관할하는 게 여러분들 인도 태평양 사령부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을. 근데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전 부대 방어 태세를 한 단계 격상을 하고,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선택은 두 개거든요. 이란과의 이런 압박 속의 최종 협상이냐, 핵시설 폭격이냐. 트럼프가 그 결정이 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왜 미국 항공모함이 이동하면 큰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은요 거리가 되게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렇다 그래서 해전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미사일 공격과 전투기 폭격밖에 없어요. 미사일 공격과 전투기 폭격밖에 주고 오고 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양쪽이 똑같이 미사일 포격을 하게 되면 전쟁이 멈춰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미국이 이란 거리가 떨어져 있을까, 미 함대가 출발하면 함대에서 200대 이상의 전투기가 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거의 여러분들 미국의 항공모함은요 웬만한 나라의 한 개 군대예요, 군대. 제가 볼 때는 이건 핵시설 폭격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중동에 항모를 배치하고 공중 급유기를 전개한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조짐이 이상해요. 이런 액션으로 이란의 핵 협상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을 절대 용인해 주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의 트럼프가 약간의 어떤 상업용 핵시설은 인정을 해주려고 하는 거에 반감을 갖고, 네타냐후가 자기의 어떤 정치적 생명을 연장을 하면서 폭격을 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거기에 이제 왜 제가 전쟁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냐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이번에 G7에서 긴급하게 돌아간 이유는 미국의 국내 사정이 만만치가 않거든. LA 어떤 반이민 정책에 대한 LA 어떤 주 방위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국내 사정도 굉장히 어떤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쟁으로서 눈을 돌리게 되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거든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이민 정책의 시위가 잘못하면 미국 전역으로 번질 수 있는 위기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란의 어떤 핵시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은
대통령에게 집중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위험한 도박이 아닐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격화 속에 중동의 군사력이 집중되게 함으로써 긴장감을 높이면 국내 사정보다는 전부 전 세계가 중동에 어떤 시선이 쏠리게 되면 미국의 트럼프의 어떤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지지층들의 집중도가 언론의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그 트럼프의 선택이죠. 이란과의 최종 핵 협상이냐 폭격이냐. 근데 협상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장관이나 그런 국무위원들을 보내갖고 이란과 물밑 협상을 할 수 있는데 급하게 귀국한 것은 대통령에게 제가가 필요한 게 그 무엇이냐. 핵시설 폭격 또는 최악의 경우에는 핵무기 사용. 미국은 핵무기 사용은 대통령의 제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핵 가방이라고 하죠. 그런 걱정이 있고, 두 번째, 이게 저는 일단은 전쟁의 위험성이 90%고 하나, 트럼프가 도망간 이유. 지금 G7 국가, 유럽 국가들이랑 중국이랑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처음에 관세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세게 나갔거든요. 굉장히 세게 나가다가 관세 유예를 해줬죠, 여러분들. 그 관세 유예가 언제냐면 만기가 7월 6일이에요.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관세 인상의 유예를 정해준 기간이 7월 6일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이에요. 7월 6일이 만기로 알고 있는데, 이 다자간 협상에서 각국 정상회담에서 이 관세 협상에 어떤 트럼프가 대답할 수가 없잖아. 만약에 여기서 뭐 영국과 미국, 미국과 프랑스, 또 미국과 캐나다 이런 예민한 관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정상회담을 했는데 갑자기 7월 6일 날 트럼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관세 유예를 연장해 주니까 다들 다른 나라들은 관세 유예를 연장하자 또는 관세 협상에 있어서 자국에 유리하게끔 인하하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래도 세계 정상회의에서 트럼프가 어떤 약속을 yes or no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해놓고 다시 7월 6일 날을 말 바꾸기를 하면 곤란해지잖아. 그쵸? 곤란해진단 말이야. 곤란해지게 되면 정치라는 게 미국이 국제적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요. 미국의 신임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트럼프에 의해서 갑자기 말 바꾸게 해갖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관세 다시 올려버리고 이러면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곤란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관세 협상이 당연히 나을 수밖에 없는 G7을 피하고자 급히 귀국한 거 아니냐. 차라리 이거면 낫겠어요. 우리는 지금 막 여기저기서 전쟁 위협이 올라가고 있는데 차라리 관세 협상에서 압박을 하기 위해서 7월 6일까지 연장이 돼 있어서 이것 때문에 그냥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지금 트럼프의 야욕은 저거 같아요. 나토 회담에서 이제 관세 얘기를 꺼내면 그게 더 네덜란드에서 이번에 나토 회담은 네덜란드에서 하는데 그때면 이제 7월 6일이 지난 다음이잖아요. 나토 회담이 9월인가요? 제가 알기로 나토 정상회담에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토 회담에 우리나라가 초청이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게 되면 각국을 제가 보면 뭐 네덜란드를 통해서 관세 협상 대상국들을 이달 말인가요? 하여튼 이달 말일이 나토 다다음 주 일주일 뒤 아니 아직은 정하지 않았대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토 회담은 정하지 않았대요. 그럼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관세 협상의 곤란한 걸 피하기 위해서 7월 6일인가 그 만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갔다는 썰도 있고, 근데 전쟁에 좀 무게가 실립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중요한 거. 제가 어떤 걸 얘기를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내란,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충격을 많이 받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곳곳에 숨어있는 조이들을 봤고요. 곳곳에 윤석열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세력들을 봤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험 수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게 뭐냐면, 예전에 윤석열이나 이런 조이대나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짓거리를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분위기였거든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윤석열 같이 쿠데타하면 저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나가면서 저희 전 국민에서 90%나 적어도 대한민국의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엘리트 집단에서는 윤석열을 비판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번 내란 사건을 겪으면서 극우라고 포장된 대한민국의 기득권층들의 민낯을 봤어요. 그게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윤석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진숙 같은 애들을 봤죠. 윤석열 정부에서 조이대 같은 애들을 봤죠. 수많은 말도 안 되는 국무위원들을 봤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트 기득권에서 윤석열 같은 새끼들이 보편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 윤석열과 같은 생각을 갖고 동조하는 자들이 엘리트 기득권 집단들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또 다른 정권을 언젠가는 잡게 되면 그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가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진숙 같은 애들이 방통위원장이 됐고 그 방통위원장에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했죠. 윤석열 정부에서 안창호 같은 말도 안 되는 인권위원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 인권위원장이 권력을 행사하잖아요. 이런 윤석열 같은 엘리트, 소위 대한민국에서 지식인 엘리트 집단 중에 반이성주의를 갖고 있는 이런 잘못된 기득권 엘리트들이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고 있다는 거. 그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정권을 뺏기면 안 되겠다. 또 다른 윤석열이 나타나서 윤석열 비슷한 놈만 나타나도 저런 놈들이 각 부처의 장관이 되면 그 권력을 그렇게 휘두를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게 지식인이고 엘리트 집단에서 보편화되고 있다는 거. 그게 소름 돋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한경호를 좀 많이 봐요. 한경호를 보면 다들 이런 컬럼들을 써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 그러면 이재명 앞에 경고 신호. 이재명은 달라야 한다. 이재명 앞에 놓인 숙제. 이게 하나같이 이런 거를 써요. 하나같이. 얘네들이 이재명을 위하는 척하면서 이런 컬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이재명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가지고 민주당은 지금 하나의 이재명 정당이 됐다.
이재명도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재명 하나 믿다가 잘못되면 나라가 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잡았을 것 같아요. 지금 프레임이 민주당과 청와대가 똘똘 뭉쳐서 지금 내란을 종식하고 경제 살리려고 노력하는 게 미운 거야. 거기에 지지자들은 이재명만 지금 무조건 힘을 실어주는 게 못마땅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이재명을 믿지 말아라. 너무 이재명을 믿다가 이재명이 실수하면 나라가 다 망친다. 이런 프레임이더라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민주당은 위험 신호가 켜졌다. 오로지 이재명 바라기에 빠져있다. 그럼 윤석열 바라기를 하냐 이 도라이 새끼들아? 응? 안 그래요? 지금 내가 보니까 이제 이재명 차례다. 이재명이 만에 하나 실수할 경우 충격을 흡수할 어떤 장치도 보이지 않는다. 위험 신호가 커졌다. 민주당은 이제 당과 청와대의 관계를 새로 정립해야 된다. 이런 짓거리들을 해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재명을 견제할 수 있는 인사검증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쟤네들이 얘기하는 건 뭔지 아세요? 돈 탐사가랑 하는 짓이 똑같아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본격 출발하기 전에 제동을 걸어야 된다. 안전장치를 만들어놔야 된다. 보건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된다. 제동을 걸어야 된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발도 안 했는데 제동을 걸어야 된다. 한마디로 이재명이 망가져도 다르게 기능을 할 수 있는 제2의 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더래요?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이재명의 충성파가 아닌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다. 내부 갈라치기죠. 전형적인. 그렇죠? 내부 갈라치기죠. 이 전형적인 돈탐사 조선일보 이런 애들 있죠. 제일 쉬운 게 여러분들 한 정당과 정권을 무너뜨릴 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지지층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 시험대에 오를 거예요. 정청래는 안 된다. 정청래가 옛날에 이재명 욕했다. 10년 전에. 정청래 욕하는 새끼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유시민, 김어준, 문재인 욕하는 새끼들이에요. 제 말 맞죠? 저는 이 바닥 다 꿰뚫고 있어요. 이 얘네들이 정청래만 욕할까요? 대표적으로 문재인을 가장 먼저 까고요. 그 다음에 유시민을 가장 까고요. 그 다음에 김어준을 깝니다. 문재인, 김어준, 유시민 순으로 까면서 거기에 정청래, 그 다음에 개총수가 나오는 거예요. 개총수가 김어준의 따까리다. 그래서 개총수 저것도 죽여야 된다. 여러분들 제 말이 거짓말인가 봐요. 그 새끼들이 정청래만 욕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정청래 욕하는 애들은 김어준도 욕하고요. 김어준 욕하는 애들은 문재인도 욕하고요. 문재인 욕하는 애들은 유시민도 욕해요.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단 한 번도 강한 당대표, 강한 원내대표, 강한 대통령, 강한 의석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역풍 타령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두려워서 자꾸 민주당의 색깔을 빼고 싶어하는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검증이라는 잣대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검증을 많이 하면서 계속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인사들을 계속 낙마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능한 새끼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센 사람들이 올 때마다 과거를 털어갖고 이 사람 부적격이라고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 이 일과 상관없는 무능하고 범죄 협력이 없는 사람들 찾는 거예요. 그럼 정권이 점점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센 사람이 오면 무서워하는 거죠. 센 사람이 오면 왜? 벌벌 떨 수밖에 없으니까. 저 사람만큼은 피하고 싶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김병기 원내대표, 정청래 대표 가장 무서운 라인이거든요. 상대하기 버거운 사람들이 오면 올수록 맞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땠어요? 정청래가 법사위원장 할 때 역풍이 있었습니까? 정청래가 말을 함부로 합니까? 정청래가 가벼운 사람이에요? 다 수박들이 만들어내고 조중동이 무서운 사람 헐떡하면서 민주당 안에 갈라치기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제 말 맞죠? 정청래가 가벼워요? 정청래는 지지자들 앞에서는 가벼워요. 한없이 가벼워요. 지지자들 앞에서는 순수하고 지지자들 앞에서는 하염없이 썰렁하고 개그를 펼치고 그러지만 법사위원장 할 때 법사위원장으로서 윤석열 탄핵 재판에 참여를 할 때 가볍지 않아요. 그렇게 주홍글 씨 프레임을 씌워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난한 인사. 조선일보와도 대화가 되는 당대표. 조선일보도 위하는 원내대표. 조선일보도 위하는 민주당.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세면 셀수록 역풍 타령하는 새끼들이 없어져야 돼요. 네, 오늘 방송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